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님이 써주셨어요. 기준이 비트코인 마켓이지만 아마 달러 마켓을 얘기한 것 같아요. 원화 마켓을 비트코인 마켓 투자자도 추종하리라 봅니다. 당연히 이제 4,2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원화 마켓에서 2차 저항 때 4,700불 지점 선행 돌파가 시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또한 추종해서 5,600달러까지 날아가면 땡큐. 원화 마켓 시장이 몇 위 시장인가가 중요하네요. 일단 원화 마켓 시장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헤아라가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저희가 이제 4위 시장입니다. 근데 4위이긴 한데 퍼센티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5월까지 이제 8,000불 가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멍석 깔고 고생한 분들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야지. 우리 돈하게나 다 먹는 시장 진입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듯.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승인 뉴스에 팔아라.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개고생시키고 당했다, 던져라, 망했다, 곡소리, 물건 다 받고 고공비행이라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보시면 좀 더 읽겠습니다. 시나리오 이제 중입니다. 역사의 반복이네요. 정말 어려운 게 이 시장의 습성이고 심리를 상당히 반영한다고 보면 존버는 빼고 이런 뉴스에 따라 매매 전략에 따라 수익률은 엄청난 변화를 주기에 상승장에서도 대피하는 자가 나오고 또 하락에 대한 막연한 공포 조장 또한 습성을 파악하고 바닥 국면에 진입하는 프로들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수익률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금 ETF 승인이 이제 2003년도 3월에 났습니다. 3월에 나고 보면 승인이 나기 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오히려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승인 발표 나오고 다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세력에 따라서 세력이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전 달라질 거다. 승인 이후에 오히려 슈팅을 올려주고 또 누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승인 이후에 또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조정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진 않은 거예요. 이게 금시장에서 지금 13% 조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면 전 좀 더 이제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조정을 겪는다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이제 더 큰 조정이 이제 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ETF 승인과 맞물려서 ETF 승인 전에 상승을 시키고 빼든지 아니면 ETF 승인과 맞춰서 또 상승을 시키고 빼든지 아니면 ETF 승인 이후에 또 상승시키고 빼든지 이거는 이제 그 세력이 어떻게 이걸 컨트롤하느냐 시장을 끌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얘기 주셨던 부분처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ETF 승인 이후에 상승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이 바닥 대비해서 뭐 얼마 올라오지 않은 그런 자리라는 거죠.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존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홀딩 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나는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좀 더 높여보겠다, 높일 수 있다,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리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이번 시장에서 리플에 몰빵한 투자자는 반미치광이가 되어간다. 철저히 소외시켜 한 방에 주려고 수직 급등. 다른 분산 투자자들은 진이 나빠진 국면에 분산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고 싼 가격에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짧은 기간에 수익을 배가시키니 미치고 정신이 나가고 불화병 걸리고 공포에 시달린다. 나중에 리플 가짜라고 찌라시도 돌면 그때 눈물의 손절 대피 시나리오. 리플 주주여 끝까지 버텨라. 비트로 수익 내고 리플로 가서 또아리 틀어야겠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근데 아마 보시면 지금 이제 펌핑이 나오고 있는 알트코인들에서 이제 수익 낸 분들이 물론 이제 리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리플로 이제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리플은 쟤는 이제 망한 거다. 쟤는 안 가는구나. 아마 이렇게 오히려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리플로 어떻게 보면 진짜 헐값이 된 그런 리플로 저는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리플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 관심이 있던 분들은 그리고 이제 거기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가져가시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다른 코인에서 수익을 낸 부분을 가지고 리플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셨는데 브렉시트도 미중 무역 협상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네요. 뭔가 빅 이슈가 터져서 코인들이 쇼트백이 깨고 날아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팩트도 전략적으로 연기하는 것 같고 이놈의 세력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브렉시트도 3월 29일에서 또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연기하면서 또 그 이후에서 연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뭔가 이제 타이밍을 재고 있는 듯한,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더해서 팩트 거래소 오픈도 그렇고, ETF도 다 이게 뭔가, 이제 어떤 타이밍을 재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이슈들이 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타이밍에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방에 딱 몰려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약간 따로따로 나와서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견인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오는 타이밍에 막 몰려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학님이 써주셨어요. 예. 지금 아파트 대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팔아버리는 게 답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부동산이 고점이다. 그리고 충분히 부동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그럼 이제 대출을 끼고, 이 마지막에 부동산 올라가는 거의 꼭지에 사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을 겁니다. 불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대출이 풀로 껴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좀 그냥 간단하게 뭐 5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올라서 2배가 됐어요. 그래서 10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억, 그러니까 제가 산 시점은 10억에 샀다라고 하자고요. 맨 마지막에 막차에 탔어요. 그래서 10억에 샀는데 대출을 이제 풀로 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부동산 10억짜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오름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빌린 부분, 대출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로 돈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은행에서 이제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도가 이제 감당이 된다. 아파트 값이 지금 여기서 뭐 3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출, 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감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끌고 가셔도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한번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자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우리나라가 금리가 뭐 IMF 때처럼 뭐 한 20% 육박하는 그런 금리, 그리고 만약에 더 심해져서 뭐 아르헨티나처럼 베네수엘라처럼 그 이상 되는 이제 금리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내가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이제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 제 집 가격에서 봤을 때 한 40% 정도 돼요. 40% 정도 되고, 그 부분에서 그 정도 대출이면 제가 이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일정 부분 자산이 들어가 있고 또 현금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돈을 뭐 계속 찍어내서 예를 들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금리를 올라가기 직전에 미리 이제 그 갖고 있던 빚을 저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이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침체기가 온 상황에서 반등이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돈을 풀어서 자산을 이제 매입을 하니까. 하지만 이제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좀 덜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내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벌어들인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독학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독학님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가 지금 아파트 이걸 얼마에 사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전 시세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사실 독학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침체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갈 거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끌고 가도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투자 조언을 이거를 뭐 파는 게 좋겠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상황을 다, 들어도 사실 판단 내리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대출이 제 이제 아파트 가격에 40% 대출이 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저는 이제 이거 집은, 집을 매도해서 집값이 이제 비싸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집을 매도해서 뭐 이거를 다시 현금화해서 일정 부분 뭐 월세로 당분간 산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집은 이제 제가 그냥,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린 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법 천사님이 써주셨는데, 잠시만요. 이제 빗썸 해킹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빗썸 진짜 정리해야겠네요. 입출금 풀리면 남들이 보면 이제 큰 손인 줄. 그래도 저한테는 50%가 빗썸에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지난번 BSV 오입금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을 안 해주고, 안 좋은 기억.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매매인가요? 사실은 이제 BSV가 빗썸이랑 업비트랑 잠깐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현금 있는 거 업비트에 일단 다 때려놓고, 빗썸에서 BSV를 100주 팜과 동시에 업빗에서 100주를 사고, 돈은 다시 빗썸 통장 계좌에서 업빗 계좌로 옮기고, 업빗에서 산 BSV는 다시 빗썸으로 보내고. 아마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빗썸에서 BSV가 입출금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빗썸 같은 경우 이제 해킹 당하게 되면 그 입출금을 막으면서 이제 펌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도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잘못 입금하신 건 이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코인을 판 사이에 코인이 오를까봐 코인수 유지하려고 이 짓을 하다가 급해서 그만 오입금을, 이건 무슨 매매죠? 이렇게 얘기해 주고, 한 70만원 벌고 700만원 넘게 이제 날렸다. 근데 이제 이 매매가 잘못된 매매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매매도 지금 얘기하셨던 마법천사님이 하셨던 이 매매와 이제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래소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비쌌던 빗썸 계좌에 있는 BSV를 매도를 하고요. 업빗으로 현금을 옮겨서 업빗에서 동일한 BSV를 이제 매수해서 갖고 있으면, 그럼 이제 BSV 개수는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현금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수는 뭐였냐면, 그 계좌를 그 돈을 BSV를 이체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BSV를 뭐 계정을 다른 뭐 비트코인 캐시 주소로 옮겼다거나 이런 부분이 실수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실 때 만약에 일단 BSV를 뭐 업빗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급한 건 없잖아요. BSV 원래 개수 생긴 거고 그대로 이제 매도해서 여기는 현금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입출금할 때는 천천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 가격차가 벌어져 있어서 그걸 이제 빨리 하려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익을 먹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아니면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입금 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보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염두를 해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SGO님이 써주셨습니다. 오늘 또 SGO님이 잠시만요. 어제 이제 리플 최소 단위는 드랍입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고요. 리플은 드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SMTC 카미님이 6자리까지 드랍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또 오봉님, 그리고 잠시만요. 일단 여기 써주셨는데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제가 못 찾나 봅니다. 일단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봉이라고 오본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잭 오본트님이 써주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SGO님이 써주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고, 리플 소수점 단위 100만 분의 1 리플까지 표시 가능하고, 0.000001을 1드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고, 또 제이님이, 리플은 이제 10만 번 거래 시에 약 1 XRP가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비트코인 최소 단위는 사토시입니다. 그러니까 1 사토시가 0. 여기 보시면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소수점 8자리까지 가고요. 0이 7개, 그 다음에 이제 1 해서 0.007개, 그래서 1 BTC. 이게 이제 1 사토시인 거죠. XRP 최소 단위는 드랍이에요. 드랍, 1 드랍.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 드랍이고, 다른 점은 뭐냐면, 사토시랑 다른 점은 이 소수점 자리에서 0 2개가 빠집니다. 0이 5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1이에요. 그래서 소수점 6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되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최소 단위로 했을 때 발행량을 계산해 보면 보시면 리플은 소수자리에서 2자리가 이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개수는 1000억 개고 비트코인 개수는 2100만 개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0억 개, 2100만 개 하면 개수 차이가 이제 많이 발생되는데, 최소 단위, 사토시와 드랍으로 이제 기준해서 본다라고 하면, 드랍 같은 경우는 공 2개를 지워야 되니까, 1000억 개에서 공 2개를 지우면, 100억 개, 10억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10억 개와 2100만 개의, 최소 단위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차이가 난다. 드랍과 사토시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발행 개수로 봤을 때, 10억 개와 이제 2100만 개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개수를 봤을 때요. 2100만 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2100만 개에다가 공을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공을 공 이렇게 보시면 12개, 공 12개를 지워 버리면, 일단 비트코인은 2100조 사토시입니다. 그리고 XRP는 10경 드랍이에요. 그래서 공 12개를 지워버리면 2100이고 이제 10만 개입니다. 그래서 10만 개를 2100으로 나눠버리면 47배 정도 돼요. 그래서 최소 통화 단위로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하고 리플을 비교해보면 리플 개수가 한 47배 정도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유맨님이 엔도르 코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써주셨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다 박사 학사들이 만든 인공지능 코인인데다 관계자들을 봐도 시오랑 개발자들이 좋아 보이는데 ICO 가격이 300원 시작이더군요. 지금 너무 떨어져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망한 코인인지 판단이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이제 엔도르 코인을 잘 몰라서 답변을 안 해드렸고, 개인적으로 이제 3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영상에서 차트를 볼 때도요, 되도록이면, 물론 넘어가는 코인들도 이제 가끔 말씀드리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30위 안에 있는 거 위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코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되도록이면 시총 30위 안에 있는 걸로 하시고, 그 밖에 30위 밖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중을 적게 하시든지, 만약에 비중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 이상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 코인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저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미님도 일단은, 그리고 ICO 가격 대비해서 지금 300원에서 한 10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 근데 그 엔도르 코인이, 근데 10분의 1 토막 난 코인들은 많습니다. 지금 ICO 이제 발행 가격 대비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분의 1 토막 났다고 해서 이거를 망했다, 이렇게 또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가격 부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도현님이 써주셨는데, 김도현님 글이, 예, 김도현님이 글을 삭제를 했는지 제가 일단 못 찾겠거든요. 일단은 넘어가고,
따로 이제 체크해드린 부분부터, 김도현님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이제 작성을 할 때는 김도현님으로 해서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닉네임을 중간에 바꾸셨나봐요. 큰 북이 영화로. 그래서 도현이라고 이제 써 계시고 제가 이제 댓글에는 김도현님으로 썼습니다.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원화 차트만 봤었는데 리플 게시판에 보니 사토시 비트로 보는 리플 차트를 보던데 바이낸스에서 보니 사토시 리플 차트는 계속 하방을 그려서 나쁘게 보는 시선이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차트를 봐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어제 저녁 때 지금 사토시 가격 BTC 마켓에서 리플 가격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서 완전 역배열이 되는 게, 역배열 된 이후에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리플도 BTC 마켓에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셨어요. 예, 잠시만요. 목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크립토 매니아님이 써주셨고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갚아야 할 부채가 계속 부동산 개발업체 만기도래 부채만 매년 이제 110조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안화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고 5월, 6월 중국의 주식시장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다 라는 JP 모건의 발언은 산소가 떨어져가는 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국에게 값비싼 산소를 더 주입시키겠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 이후로 양적 완화 강행할 듯 보이는데 그 막대한 양의 달러를 중국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위해 쓴다면 버블의 극대화를 시키겠다는 의지인 듯 싶습니다. 이런 가설이면 중국의 증시는 한동안 새로운 산소통으로 의미 없는 연명을 이어나가고 미국은 협상을 빌미로 한 양적 완화 후 인플레이션 수출로 결국 처음부터 승자는 미국인 듯 보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알지 못하고 중국이 미국에게 덤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우리나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현실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부분 같은데요. 보시면 중국은 저는 이제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반미 친중 국가들도 다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 전쟁 그 책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앞으로 이제 달러가 사라지게 될 그 달러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금을 준비를 했죠.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을 매년 이제 500톤씩 매입을 했고, 어제 그 송기봉님이 주셨던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제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모를 리가 없겠죠. 미국이 중국과 우리를 이제 자기네 어떤 패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기축통화의 어떤 영향력이 사라지는 틈을 타서 자신들이 그 패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돈을 어떻게 보면 계속 찍어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금을 계속 매집을 하고 모으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을 아까 이제 차트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2011년도 이후에 금 가격을 이렇게 이제 눌러놨다는 거죠. 금 가격을 눌러놨습니다. 그러면 금 가격을 이렇게 눌러놓은 이유가 뭐겠느냐. 그리고 금 가격을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매집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금 가격으로 가지 않을 거다. 금과 은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금과 은도 이번에 오는 경제 위기에서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방향성은 당연히 띄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상승으로 보지만 그 힘을 어디에 실어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금과 은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도 당연히 러시아 그 상대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안다라고 하면, 야, 우리는 그렇게 니들이 그쪽으로 준비해? 그럼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키워왔던 게 저는 비트코인, 리플, 스텔라 루멘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미국
회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저는 비트코인 또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비트코인 거래되는 거래 통화량을 봤을 때도 달러와 엔화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 2017년도에 중국이 그 부분을 이제 파악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을 자기네 자국 내에서 퇴출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위기는 어느 타이밍에든 올 수 있습니다. 올해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뭐 내후년이든. 근데 이제 이 오는 위기가 당장 언제 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앞으로 2, 3년 내에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를,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미국이 주도해서 갖고 있는, 미국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암호화폐 시장, 거기에서도 더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리플,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정도까지,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오스도 이제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혹시나 모를 금이 만약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온스당 1360에서 70 정도, 이 정도 라인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도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라인을 넘어갔다 금이,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패턴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주고 돌파한 다음에 눌러준 이후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금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면 내가 따라붙지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보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많은 비중 말고요. 왜냐면 실물 금과 은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량으로 일단 보험 차원에서 일정 부분 사서 갖고 있고, 만약에 1350, 60 이 정도, 1380 좀 더 여유 있게 본다고 하면 138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비중을 실어서 실물 금이라든가 은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지금 현재는 금하고 은보다는 비중을 더 실른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그 다음에 이제 엔화, 달러,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실물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원화 일정 부분 갖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저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장준영님이 써주셨어요. 금은 관련 사이트를 보면 오래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부터 1온스의 은 가격 330달러가 평가 금액이며, 금 가격은 10,000달러가 적정 가격이라고 나놉니다. 그것만 보고 혹해서 실물 금은 샀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4년째 은 보유 중인데 지금 후에 막급 중입니다. 만약 그때 비트코인 227달러에서 코빗 거래소에서 이제 살 수 있었나봐요. 샀다라고 하면 엄청난 수익을 봤을 건데요.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물 금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샀다면 가보나 아님 후대 가격 상승을 바라는 심정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윤아님까지만 이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아님, 수수료 생각하면 직접적인 은 매입보다는 은 ETF도 투자도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물 금은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실제 ETF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실물 금이라든가 은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혹시나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상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ETF 투자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상황, 이렇게 됐을 때는 국가가 내 개인 재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실제 ETF를 사서 금을 갖고 있는데 금값이 만약에 10,000달러, 30,000달러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출금 요청을 하니까 못 주겠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이거를 다 귀속시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서는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그 해당 증권사라든가 해당 뭐 은행에서 그 ETF로 내가 가입한 그 상품에 대해서 실물금이라든가 은을 지급해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투자는 아까 이제 장준영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실물 금을 사는 건 맞지만 또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고 팔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정 부분 보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소액으로 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적은 비중으로 갖고 가시다가 나중에 어떤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그때 좀 더 비중을 실어서 저는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ETF보다는 실물로 보유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 4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오늘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좀 약간 설명을 제대로 충분히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어찌됐든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몇 분 더 못했는데 제가 오후에 퇴근하고 와서 또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또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